비켜요 거기! 고함 한마디가 트레비 분수 앞 광장을 쩍 갈랐습니다. 비켜요 인파가 순식간에 갈라지면서 낡은 운동화를 신은 청년 하나가 달아나는 남자의 손목을 번개처럼 낚아챘습니다. 빼앗긴 가방이 공중에 떴다가 노부인의 발 앞에 툭 떨어졌고 광장 전체가 숨을 삼켰습니다. 대체 저 청년은 누구였을까요? 구깃구깃한 티셔츠에 배낭 하나, 겉으로는 그저 평범한 여행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죠.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박정식은 평생 시간표대로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눈을 뜨고 된장국 한 그릇에 밥 한 공기, 그리고 버스를 타고 공장으로 향하는 삶을 30년 넘게 반복했죠. 퇴직을 하던 날도 별다를 것 없이 조용했습니다. 그저 마지막으로 작업복을 개어 사물함에 넣고 뒤돌아보지 않고 공장 문을 나섰습니다. 그런 그에게 딱 하나 남은 숙제가 있었는데 아내 이순자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은퇴하면 유럽 가자. 꼭. 그 말을 처음 뱉은 게 벌써 20년 전이었으니 아내도 반쯤은 잊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퇴직 다음 날 아침 순자가 식탁 위에 여행사 팸플릿 하나를 슬그머니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거기 놓아뒀습니다. 박정식은 그걸 보고 한참 아무 말도 못했죠. 출국 당일 아침 인천공항은 정식에게 처음 와보는 것처럼 낯설고 넓었습니다. 수속 창구 앞에서 여권을 꺼내는 손이 살짝 떨렸는데 옆에서 순자가 팔짱을 꼭 끼어들며 웃었습니다. 영감, 손 왜 떨어요? 정식은 괜히 헛기침을 하며 짐 카트를 힘껏 밀었습니다. 평생 공장 바닥에서 버틴 손이 여권 앞에서 떨리다니 어이가 없었죠. 비행기에 올라 창밖으로 구름이 펼쳐지는 걸 보는 순간 정식은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구름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 그 단순한 사실이 12시간의 비행 내내 가슴 어딘가를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이순자는 기내식 트레이를 받아들고 나 파스타 좋아하는 거 알고 신이 나를 이탈리아로 보내줬나 봐 했는데 정식은 그 말에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첫날은 그냥 걷기만 했습니다. 지도 볼 줄도 모르고 말도 안 통하고 길도 복잡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돌바닥 골목을 걷다 보면 모퉁이마다 수백 년 된 건물이 불쑥 나타났고 순자는 그때마다 팔을 잡아당기며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정식은 사진 찍는 걸 원래 싫어했는데 그날만큼은 싫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오후 두 사람은 마침내 트레비 분수 앞에 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분수를 보며 순자가 조용히 여기 와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했을 때 정식은 대답 대신 동전을 하나 꺼내 아내 손에 쥐어줬습니다. 소원을 빌라고. 두 사람이 나란히 동전을 던지는 그 짧은 순간이 이번 여행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 평화이기도 했습니다. 분수 주변은 관광객으로 미어터졌습니다.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 셀카봉을 든 사람, 아이를 아는 사람들이 뒤엉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순자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하며 정식의 팔을 더 꽉 잡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 혼잡 속 3명의 남자가 두 사람 주위로 서서히 아주 자연스럽게 좁혀들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향하는 곳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순자의 어깨에 걸린 크로스백이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앞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정식의 어깨를 쳤고 정식이 반사적으로 그 사람을 잡아주려는 바로 그 찰나 왼쪽에서 다른 손이 순자의 크로스백 끈을 낚아챘습니다. 순자가 소리를 뱉는 것과 가방이 사라지는 건 동시였습니다.
새 남자는 인파 속으로 녹아들듯 흩어졌고 불과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갈고 닦은 솜씨였습니다. 정식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사방이 낯선 얼굴들 뿐이었습니다. 여보, 가방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여권 2개, 현금 40만 원, 카드 2장, 그리고 귀국 항공권 출력본까지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정식은 주위를 미친 듯이 둘러봤지만 새 남자의 흔적은 이미 없었습니다. 트레비 분수는 여전히 요란하게 물을 쏟아내고 있었고 관광객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셀카를 찍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정식의 눈에는 믿을 수 없이 잔인하게 보였습니다. 정식은 지나가는 이탈리아 남자의 팔을 덥석 붙잡고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무슨 말을 빠르게 내뱉고는 가버렸습니다. 다음 사람도 그 다음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사람들 부리며 살았던 박정식이 이국의 돌바닥 위에서 아무도 안 잡아주는 손을 허공에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 굴욕이 두려움보다 먼저 왔습니다. 순자는 정식의 팔에 매달린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지도 않고 그냥 흘러내리는 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영감, 어떡해요? 여권도 없는데 어떡해요? 그 말을 반복하는 목소리에 정식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답을 해줘야 하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평생 유럽을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 하나로 여기까지 왔는데 첫 번째 다짐이 무너지는데 이틀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분수 앞 계단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있었지만 데이터 로밍 설정을 제대로 안 해뒀는지 인터넷이 됐다 안 됐다 했고 한국 대사관 번호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정식은 담배를 끊은 지 15년이 됐는데 그날 처음으로 담배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이 극도로 무력해지면 손이 먼저 떨린다는 걸 나이 72에 처음 알았습니다. 빈 주머니에 손을 넣고 돌바닥만 내려다보는 그 모습은 30년 공장 인생에서도 한 번 없었던 자세였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였는데 억양이 분명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정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낡은 운동화에 구깃구깃한 흰 티셔츠, 배낭 하나를 맨 젊은 남자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여행자처럼 보였고 그냥 지나가다 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청년의 눈은 두 사람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광장 너머 골목 입구 어딘가를 아주 조용히, 아주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식은 반사적으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방을 소매치기 당했어요. 여권이랑 돈이 전부 들어 있었는데. 청년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조용히 손을 들어 정식의 말을 막았습니다. 막는 방식이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잠깐만요. 그 한마디만 하고는 다시 골목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정식은 말을 잃었고 순자는 눈물을 훔치며 그 청년을 올려다봤습니다. 30초쯤 지났을까요? 청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골목 끝 왼쪽 파란 셔츠 입은 남자 보이세요? 정식이 눈을 가늘게 뜨고 골목 쪽을 봤습니다. 인파 속에 파란 셔츠를 입은 남자가 벽에 기대어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이요? 정식이 묻자 청년은 대답 대신 배낭을 내려 분수 계단 옆에 슬쩍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전혀 서두르지 않는 걸음으로 골목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식과 순자는 영문도 모른 채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러다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 아닐까? 혹시 이 사람도 일당이면 어떡하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파란 셔츠 남자와 스쳐 지나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손목이 잡혔고 파란 셔츠 남자가 뭔가를 소리쳤는데 청년은 그 소리에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어였는지 영어였는지 알 수 없었지만 청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하게 짧은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그러자 파란 셔츠 남자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빠졌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골목에서 두 사람이 더 나타났습니다. 아까 분수 앞에서 어깨를 치며 정식을 넘어뜨렸던 바로 그 남자와 순자의 가방을 낚아챘던 남자였습니다. 정식은 그 얼굴을 알아보는 순간 온몸에 열이 올라왔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인지 구별되지 않는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두 남자는 기세등등하게 달려오다 청년 앞에 서는 순간 이상하게도 멈췄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는 것처럼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청년이 낮게 한마디를 더 뱉었습니다. 두 남자는 그 자리에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잠시 후 청년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순자의 크로스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잠깐 다녀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가방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권이랑 카드 다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순자는 두 손으로 가방을 받아들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습니다. 정식도 무어라 말을 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도대체 뭘 한 거냐고 물어야 했는데 그 청년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말이 목 안에서 막혀버렸습니다. 너무 태연했습니다. 놀랍도록 설명이 되지 않을 만큼 태연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니, 고맙다는 말이 너무 부족한데. 정식이 겨우 그 말을 짜냈을 때 청년은 배낭을 집어들며 피식 웃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어려 보였지만 그 눈 안에는 젊은 사람에게서 보기 힘든 무게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가볍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일정 있으세요? 정식은 그 물음에 순간 멍해졌습니다. 가방을 되찾은 기적도 기적이었지만 지금 이 청년이 저녁을 묵고 있다는 사실이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왜 저녁을 묻는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김태호였습니다. 저녁 7시 트레비 분수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트라토리아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붉은 체크무늬 식탁보, 흔들리는 촛불, 손때 묻은 나무 의자. 관광객 식당이 아닌 현지 골목 식당이었는데 태호가 자연스럽게 안내해서 왔습니다. 메뉴판도 전부 이탈리아어였는데 태호는 막힘없이 주문을 끝냈습니다. 정식은 그 모습을 보며 이 청년이 여기 처음 온 여행자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파스타가 나오고 와인이 나왔습니다. 정식은 태호의 잔에 와인을 따르려다 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평생 손 아랫사람한테 술을 따라준 적이 없는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뻘 되는 나이인데 이 청년 앞에서는 나이가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두 손을 모아 태호를 향해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아들 같아서, 진짜 아들 같아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태호는 그 말을 그냥 받아 넘기지 못하고 잠깐 시선을 내려깔았습니다. 정식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유럽은 오래 돌았냐고, 무슨 일을 하냐고. 태호는 서울 출신이라고 했고 몇 달째 유럽을 혼자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냐는 질문에는 잠깐 사이를 두더니 그냥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쉰다는 말이 거짓은 아닌 것 같았지만 완전한 대답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정식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걸 나이가 들면 자연히 알게 됩니다. 묻지 않는 것도 예의라는 걸 이 나이쯤 되면 몸으로 압니다. 대신 정식이 먼저 말했습니다. 30년 공장 생활 이야기, 퇴직하던 날 팸플릿 이야기, 동전 던지던 이야기. 별거 아닌 노인네 이야기였는데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진짜로 듣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동전 던지면서 뭘 빌었는지 알아요? 영감이요 하자 정식이 쓸데없는 소리하며 헛기침을 했는데 그 순간 태호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낮고 짧은 웃음이었는데 그 웃음이 어딘가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즐거워서 웃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결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정식은 계산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태호가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정식이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젊은 사람한테 얻어먹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지. 태호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오니 로마의 밤이 골목 가득 깔려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세 사람이 잠시 서 있었습니다. 정식은 내일 무슨 일정이냐고 물었고 태호는 딱히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정식이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같이 다녀도 되겠나? 태호는 잠시 뭔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승낙의 눈빛이 아니라 마치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태호는 호텔 로비에 이미 와 있었습니다. 노부부가 내려오기 10분 전이었는데 로비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입구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을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문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자세가 뭔가 익숙한 사람의 자세였는데 정식은 그냥 부지런한 청년이려니 했습니다. 셋은 함께 콜로세움으로 향했고 좁은 골목을 걸으며 순자는 태호의 팔을 아들 팔 잡듯 꼈습니다. 태호는 어색해하면서도 빼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됐을 때였습니다. 콜로세움 인근 광장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태호가 갑자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자리 비울게요. 5분이면 돼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광장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방향에는 어제 파란 셔츠를 입었던 남자와 비슷한 체형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정식이 눈을 가늘게 뜨고 보는 사이 태호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서류처럼 보이는 종이였습니다. 남자는 그걸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왔고 노부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경찰차 2대가 골목을 막고 있었고 사복 차림의 남자 셋이 어제 소매치기 조직원들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저거 어제 그 사람들 아니에요? 하는 순간 사복 남자 중 하나가 태호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이탈리아어로 뭔가를 물었고 태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남자가 태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엄지를 치켜 세웠는데 표정이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식의 눈썹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후 정식이 물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호 씨,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태호는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예전에 경찰이었다고 인터폴 협력팀에서 3년간 유럽 소매치기 조직을 추적하는 일을 했다고 지금은 사직한 상태라고 담담하게 말했는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무게가 있었습니다. 어제 그 조직은 태호가 사흘 전부터 미행하고 있던 조직이었고 노부부가 표적이 됐다는 것도
그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제부터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요? 정식이 묻자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매치기를 당하기 전에 막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조직의 다른 조직원들이 흩어진다고 했습니다. 가방을 빼앗긴 후에 움직여야 현장을 잡을 수 있었다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어야 했다고. 그 말을 하는 태호의 표정에 처음으로 미안함이 깔렸습니다. 정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는지 고마운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청년이 여기서 혼자 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노부부를 만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식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피곤했는지 일찍 잠들었지만 정식은 침대가에 걸터앉아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흘 전부터 미행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트레비 분수에서 소매치기를 당하기 전부터 이미 노부부 근처에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자기들이었을까? 로마에는 동양인 관광객이 수도 없이 많은데 왜 자기 부부였을까? 그 질문이 밤새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로비로 내려갔더니 태호는 또 먼저 와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정식이 맞은편에 앉아 태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다 말하지 못한 게 있다고. 사실 어르신들을 처음 본 건 트레비 분수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정식은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공항에서부터였다고 했습니다. 인천에서 로마로 오는 비행기 같은 편이었다고. 정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12시간의 비행 장면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되감겼습니다. 창밖 구름을 보던 자신, 파스타 기내식에 좋아하던 순자, 그리고 기억나지 않는 뒷자리에 누군가. 그때부터 왜요? 정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태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조직이 인천발 로마행 항공편 탑승객 명단을 빼돌려 고령 한국인 부부를 사전에 선별한다는 첩보가 있었다고, 그래서 해당 편의 탑승에 잠재적 표적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노부부는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정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비행기 표를 끊는 순간부터 이미 표적이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분노와 그렇다면 이 청년이 처음부터 자신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안도가 동시에 치밀었습니다. 태호는 거기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본래 계획은 조직이 접근하면 즉시 신고해 현지 경찰이 처리하게 하는 것이었다고. 그런데 그날 경찰 연락이 늦어졌고 조직이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바람에 자신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공식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사직한 민간인 신분으로 범인을 직접 제압한 것이었고, 그 때문에 어제 현장에서 이탈리아 경찰과 한참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정식은 그제야 어제 저녁 사복 경찰이 태호의 어깨를 두드리던 장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칭찬인지 핀잔인지 모를 그 표정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순자가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을 번갈아 보더니 무슨 얘기예요? 왜 이렇게 심각해요? 했습니다. 정식은 대답 대신 태호를 받고 태호도 정식을 받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친구가 인천에서부터 우리 따라왔대.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요? 태호가 대답하려는데 정식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그리고 태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공식 임무가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사직한 상태라고. 그런데 왜 그 비행기를 탄 거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태호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는데 그 눈빛에 처음으로 무너질 것 같은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태호가 창밖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로비 바깥으로 로마의 아침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고 골목을 걷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정식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말을 고를 때는 기다려줘야 한다는 걸 이 나이가 되면 압니다. 순자도 아무 말 없이 앉아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는데 이상하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부모님이 3년 전에 유럽 여행을 오셨다고 했습니다. 결혼 40주년 기념으로 평생 처음으로 해외에 나오신 거였다고. 정식의 손이 천천히 멈췄습니다. 태호는 계속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부모님도 로마였다고, 그것도 트레비 분수 근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직에게 당했다고. 여권이랑 현금을 전부 빼앗기고 말도 안 통하는 이국 땅에서 하루 종일 길을 헤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다리가 안 좋아지셨는데 병원 진찰 결과 오래 서 있다가 무릎이 나빠진 거라고 했습니다. 길을 헤매며 너무 오래 걸으신 탓이었습니다. 순자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정식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태호는 그때 자신이 국내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연락을 못 하셨고 대사관에 신고했지만 처리가 늦었고 결국 현지 교민의 도움으로 겨우 귀국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자신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뒤로 인터폴 협력팀에 지원했고 3년 동안 그 조직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공식 임무는 지난달에 끝났는데 혼자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조직이 완전히 무력화됐는지, 아직도 한국인 노부부를 노리는지,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탄 거라고 했습니다. 정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청년이 3년을 쫓아온 이유가 부모님이 이 돌바닥 위에서 길을 헤맸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하루 종일 서 있었을 두 노인의 모습이 자신과 순자의 어제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이미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려다 결국 그냥 두었습니다. 태호는 그 모습을 보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 커피잔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식이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지금은 괜찮으시냐고. 태호는 잠깐 사이를 뒀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무릎이 안 좋으시다고, 어머니는 그 뒤로 해외여행 얘기를 꺼내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담담함이 너무 오래 눌러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식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70평생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날 로마의 호텔 로비에서 박정식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말없이 로마 시내를 걸었습니다. 어디를 가자고 정하지 않았는데 발길이 자연스럽게 트레비 분수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공포가 서린 곳이었는데도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수 앞에 서자 순자가 핸드백에서 동전을 2개 꺼냈습니다. 하나를 태호 손에 쥐어주며 같이 빌어요 했습니다. 태호는 동전을 받아들고 한참 분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전이 물속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셋 다 들렸습니다.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정식이 말했습니다. 태호 부모님께 꼭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한국에 돌아가면 연락처를 달라고 했습니다.
태호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정식은 잠깐 망설이다 덧붙였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우리 집에 밥 한번 먹으러 와요. 아내가 음식 솜씨가 괜찮아. 순자가 옆에서 괜찮은 게 아니라 잘해요 하자 정식이 그래, 잘해 했습니다. 태호는 그 대화를 들으며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쓸쓸하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부부의 귀국 날이었습니다. 태호는 공항까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정식이 손을 저었습니다. 여기서 헤어지자. 공항 배웅은 너무 길어. 짧게 끊는 작별이 제일 깔끔하다는 걸 오래 산 사람은 압니다. 호텔 앞 골목에서 셋이 마주 섰습니다. 순자가 태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진짜로. 이 말밖에 못하겠어요.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식은 말 대신 태호의 어깨를 한 번 손으로 꽉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평생 아들한테도 잘 안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정식은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올 때 봤던 구름과 같은 구름이었는데 다르게 보였습니다. 순자가 눈을 감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청년 부모님, 얼마나 자식이 대견할까요? 정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들이 3년을 쫓아다닌 이유가 부모님 때문이었다는 것, 사직한 몸으로 그 비행기까지 탔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다시 한번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자식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부모는 알고 있을까? 아니면 모르고 있을까? 인천에 내려 짐을 찾고 게이트를 나오는데 순자가 핸드폰을 보더니 멈췄습니다. 태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잘 도착하셨죠? 저희 부모님도 트레비 분수에서 동전을 던지셨대요. 그때 어떤 소원을 비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순자가 그 메시지를 소리내어 읽었고 정식은 끝까지 듣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두 사람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식은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오래전 이순자가 식탁 위에 팸플릿을 올려놓던 아침 자신이 동전을 쥐어주던 분수 앞 가리고 가방을 되찾아 건네던 청년의 존. 여행이란 것이 이런 것인지 사람이란 게 이런 것인지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어떤 것이 가슴 한켠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살다 보면 가끔은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3년이기도 합니다.